안녕하십니까. 알찬 뉴스, 알기 쉬운 뉴스, 알려야 할 뉴스, 알뉴스 이윤 기자입니다. 오늘도 남기찬 국장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언론사들의 갑질과 기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네. 언론사들이 왜 이렇게 권력 집단이 돼서 그 갑질을 하게 됐는지, 또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기자들이 어쩌다 이렇게 기레기 소리까지 듣게 됐는지 참 씁쓸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몇 번 안 보셨지만 예. 뭐 보셨던 분들이 예. 자 소위 얘기해서 기레기들의 갑질이 예. 이 정도인지까지는 몰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예. 예, 이제 주변에서도 설마 기자가 저랬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렇죠. 예. 참 같은 기자 입장에서 방송하면서도 무척 씁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언론에 의해서 언론과 기자들의 오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난 방송에서 국내 언론사 수가 인터넷 언론사만 약 10,000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간행물까지 포함하면 2만 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오보로 인한 그 기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이제 오보라든가 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 예. 손해배상 이걸 법적으로 예. 중재하는 데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중재위의 조정 그 처리 현황을 보면 1990년에는 159건 예.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죠. 예.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된 2006년에는 예. 1087건에 이릅니다. 예. 이 점차 증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그렇죠. 예. 2016년도에는 이제 3,170건. 아유. 뭐 이렇게 따져보면 매일 지금은 이제 더 늘었을 것이고요. 예. 매일 100건 정도의 조정 건수가 발생했다는 통계죠. 아니, 한 달에 100건도 아니고 매일 100건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체 유형별로는 그렇죠. 이제 인터넷 신문이 1,66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털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닷컴의 이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 그다음에 지상파 TV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예. 그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독자분들도 언론중재위원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일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네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뭐 글자 그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언론중재위가 서울의 1부에서 8부까지 8개 부가 있고요. 전국에 부산, 제주, 강원, 광주,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 이제 10개 부가 있어요. 총 모두 18개 부로 언론중재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회는 현직 판사가 이제 중재위원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직 그 대학 교수, 언론 관련된 교수들이죠. 변호사, 그다음에 그 전직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보통 사안이 좀 큰 거는 중하다 싶으면 5명으로 구성되고요.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3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언론 중재는 이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중재가 제일 많은데 일단 이제 잘못된 보도의 피해 종류를 보면 명예훼손, 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권 침해. 음성권 침해요. 이거 목소리도 뭐 예를 들어서 내 동의 없이 음성을 비밀로 녹음해서 보도한 경우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이 되죠.
음성 녹음을 몰래 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는 뭐 제 동의 없이 제 얼굴이 보도된다든가 이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성명권 침해라는 것도 있어요. 성명은 글자 그대로 익명으로 보도하지 않고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을 때 이게 내 침해 당했다라고 하면 제소의 대상이 되고요. 또 사생활 침해, 또 재산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이 되죠. 특히 이제 잘못된 보도의 유형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이제 허위 보도된 것, 우리 이른바 이제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하고 관련 없는 사진 뭐 이런 것들, 또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일부만 따서 뭐 이렇게 그 출처 밝히지 않고 뭐 저작권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사실 중에서 일부 내용만 이렇게 짜깁기 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되면 전체 그 문맥이 왜곡이 되겠죠. 누가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따서 뭐 자기들에게 언론사 기자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들 때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데 보도가 됐는데 추후에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명이 났을 때 이것도 추후 보도를 또 요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경우도 잘못된 보도 유형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죠. 예,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명예훼손이나 뭐 초상권 침해,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은 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음성권 침해, 음성 녹음을 동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변조,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목소리 변조를 하잖아요. 뭐 빠르게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 인식 못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내보냈을 때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고 제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국이 내보냈을 때도 만약에 나 이거 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예.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피해 사실을 나중에 느낄 수 있잖아요. 한참 지나서 그렇죠. 저 보도로 한 2, 3개월 전에 보도됐던 기사 때문에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보도되고 나서 이제 바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느 기간 내에 뭐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잘못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됐던 그 기사 작성 시점, 보도 시점을 알고, 또는 다만 그 보도된 기사가 나간 후 6개월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가 보도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언론중재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도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는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구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뭐 절차 좀 설명해 주시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비교적 소상히 절차나 서류, 구비 서류 이런 것들을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양식을 내려받으셔서 이메일로 이제 신청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전자 신청 양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그럼 거기서 자세히 안내를 받고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작성해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국에 뭐 지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까운 이유죠. 곳 아무데나 가면 되는 그런 거죠. 이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각 지역에 이렇게 전국에 10군데 중재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중재 신청은 크게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정정보도 청구가 있고요. 뭐 이거 좀 정정해달라. 이거 팩트가 잘못됐다. 이런 정정보도가 있고
또는 반론 보도 청구가 있어요. 나는 니들은 이렇게 예. 보도를 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다. 반론 보도 청구가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후 보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뭐 범죄 혐의가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명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예. 추후 보도 청구를 통해서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민감한 부분이죠. 손해배상 청구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조정 및 중재 신청은 예.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정정보도 청구나 또 반론보도 청구 이런 부분들은 또 독자분들도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만 추보도 청구 네. 이런 것도 있었군요. 그리고 예. 이제 제일 또 민감한 예. 손해배상 청구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 예.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일단 신청인은 예.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뭐 회사 등 예.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은 누구나 다 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보도 내용과 신청인이 예.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렇겠죠. 제3자가 참자가 대신해 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대상 매체는 뭐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뭐 뭐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예. 방송, 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예. 포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조정 대상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언론 보도 정정 요청을 예. 독자들이 신문사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희도 가끔 가다가 예. 이거 내용이 좀 다른데 이 내용은 이렇게 좀 정정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사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이제 신문사가 보도를 하면 그 유가족들이 예. 이 두고두고 이제 뭐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예. 포털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경우에 내려드리면 되는데 예. 만약에 신문사하고 피해 예. 받으신 분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예. 이때는 14일 이내에 예. 불성립된 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 조정 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독자분들께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 이내라는 거. 그렇죠. 저도 기자 입장에서 네. 기사 삭제 요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취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취재를 잘해서 했는데 단지 상대 쪽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기사 내려달라. 이랬을 때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예. 뭐 예. 많이 있죠. 예. 저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봤는데 예. 어쨌든 그 경우에도 신청인은 언론중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양측에 이제 날짜가 잡히면 언제 조정일에 와라.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오후에 이제 많이 잡힙니다. 가면 이제 요렇게 모니터에 뭐 이렇게 쭉 예. 하루에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한 부에서 예. 하루에 2건, 3건 정도 이렇게 이제 심리가 열려요. 예. 그래서 가게 되면 그 중재위원장은 현직 판사입니다. 예. 판사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예. 중재위원들이죠. 그렇죠. 예. 예. 전직 뭐 언론인도 있고 현직 언론 관련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양측의 방청은 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사전에 내가 증인이나 아니면 예. 뭐 같이 이렇게 참관인을 예. 신청하면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예. 뒤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그러면 신청한 분, 예. 구제 신청한 분과 신문사의 담당 기자 또는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자리를 하죠. 예. 그러면 심리가 열리면 양측 주장을 이제 듣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청인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기사를 삭제할 의향이 있느냐 또는 정정 보도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한 팩트고 이러저러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삭제 의사가 없다 정정 보도할 의사가 없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이 피해자가 현저하게 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 취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요구 사항대로 정정을 하겠다 또는 삭제를 하겠다 일부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이 진행되면
그래서 당사자 간에 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이 성립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조정 성립대로 예. 합의에 따라 조정 명령문이 이제 신문사로부터 신문사한테 오죠. 손해배상 등이 여기 이루어지고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나 이런 문구까지 정해져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사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렇죠. 7일 이내에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일반 법원으로 자동으로 이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경우는. 그렇죠. 예. 또는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예. 만약에 언제까지 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예. 하면 아까 그랬죠? 이거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집달리를 통해서 또는 뭐 계좌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돼요. 하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중재위가 일방적으로 내려서 니네 이렇게 해라고 중재안을 내보냅니다. 언론사 그렇죠. 측에. 예. 그렇죠. 그런데 동의하면 예. 이거는 그냥 판결문의 효력을 가져서 확정되는데 예. 저희 신문사 입장에서 나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다. 또는 원고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나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7일 이내에 예.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판사가 중간 중재를 했는데도 그렇죠. 신청인 측에서 다 그 중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죠. 했을 그래서 경우죠. 양측 중에 한 군데라도 예. 이의 신청을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예.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네. 또 하나는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예. 뭐 조정위원회에서 이건 그냥 이유 없다. 조정 불성립 결정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사 입장, 신문사 입장에서는 정정보도 안 해도 되고 손해배상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죠. 종료되는 예. 거죠. 그게. 피해를 입었다는 측에서 그렇죠. 중재를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보기에 아니 법원이 이건- 아니고 중재위가 예, 중재위원회에서 보기에. 보기에 예. 이거는 뭐 문제 없다 그렇죠. 했을 조정이 경우에 뭐 그죠? 성립될 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예. 불성립 결정을 그죠. 내리는데 예. 이래도 만약에 예. 신청인이 나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라고 그렇죠. 하면 신청인이 이제 그때는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나왔을 예. 때는 만약에 양측에서 예. 이의 제기를 하면 자동으로 법원으로 가는데 불성립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피해자가 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중재위원회도 판사가 있는데 네.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뭐 성립될 건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소송 들어가봤자 그래서 사실은 예. 저도 예. 언론중재위에 뭐 여러 번 갔지만 이게 사실 긴장 관계도 좀 유지되고 되지가 쉽지 않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과연 이들이 전문인인가? 예. 물론 뭐 현직 변호사도 있고 현직 판사도 있고 전직 예. 언론인도 있는데 예. 여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뭐 일반 법원처럼 예. 명쾌하게 결론을 안 내려줘요. 그래서 불만은 이쪽도 신청인도 불만, 신문사 입장에서도 불만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네. 기존의 이제 대형 언론사들이 네네. 과연 얼마나 피해 배상을 했는가 네.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대형 언론사, 초대형 언론사니까 이제 조선일보 예를 든다면 네네. 조선일보가 많은 그런 오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액은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밖에 아니야? 라는 말을 들 정도로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예. 언론조정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조정중재위가 좀 약간 좀 뭐 딱 부러지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예. 여기서 손해배상액을 한번 지난 8년간 예. 조선일보의 경우는요 8년간입니다. 8년간 4,700만 원이에요. 그 매년 4,700이 아니고 8년 총계가 4,700. TV조선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TV조선은 1,350만 원. 그러면 아니, 8년간이면 1년에 얼마나 그죠? 아니 지금 이 수치를 독자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룹에 예. 미디어가 9개씩이나 있어요, 거의. 근데 지난 8년간 9개 총
예. 손해배상액은 1억 1천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솜방망이 손해배상인 거죠. 아니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언론사들의 갑질과 기레기들의 횡포가 네. 더 날로 그러니까 많아지는 조선미디어그룹 거 상대로 원래 손해배상 예. 청구액이죠. 나 억울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손해배상 해줘야라고 청구한 청구액은 예. 37억 73건에 37억이에요. 근데 총 예. 1억밖에 손해배상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처리액이 예. 너무 작다라는 거죠. 과연 언론중재위원회가 왜 있는지 그 존재 이유조차 좀 의문이 들게 사실 좀 합니다. 약한 거죠. 예. 피해에 비해서는 약하죠. 예. 외국의 상황은 예. 외국은 어떤가요? 언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좀 예를 좀 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죠. 평균 15억에서 20억 정도. 우리나라는 8년 동안 최대 언론사가 받은 그 피해 배상액이 8,700인데 거기는 건당 거의 15억에서 20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또한 판례는 한 1,600억 신문사에 배상을 했어요. 인터넷 매체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은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걸리면 신문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오보나 이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팩트 왜곡한 것, 그러니까 신문사가 팩트 체크, 검증 과정을 면밀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보 잘못 냈다가는 신문사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한 신문사에 200억 징벌적 손해배상 매겼다, 300억 매겼다, 버틸 수 있는 신문사가 대형 아니면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건당 뭐 150억씩 10건쯤 1,5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일보 그거 버티겠어요? 조국 전 장관께서 한번 좀 그다음에 이제 그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예. 조정, 관련 보도, 정정 보도 해봐야 그게 글자가 평균 몇 글자인 줄 아십니까? 세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300자 미만이 30%에 해당. 정정 보도가요. 그렇죠. 정정 안내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사과문, 정정 보도문. 그 아무리 싫어도 이 보도문 읽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단독 의혹 해갖고 그냥 무차별 쏟아낼 땐 기사가 굉장히 양이 많은데 고작 해봐야 무슨 이거 몇 글자로 해갖고 이게 명예회복이 되겠어요? 읽지도 않아요. 그럼 솜방망이도 아니고 솜 마사지를 해주는 솜 마사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부분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독자분들도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중재위 이 규정도 좀 강화되자는 중재안이 여러 번 시도가 됐는데 한국신문협회, 기자협회 이런 데들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헌법에 보장된 언론 보장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굉장히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이것마저도 언론중재위 그 명령 이 부분에서 강화된 조항은 아예 지금 그 주춤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법률안을 몇 개가 지금 이제 법원에 대표 발의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언론의 자유 중요하지요. 언론을 통제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해서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자유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난 1, 2, 3부에 걸쳐서 뭐 언론의 횡포와 언론사의 갑질과 기레기들의 횡포라고 해서 사례를 쭉 했는데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이 피해 보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언론중재위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계속 외치는 거고요. 예. 지금 보면 한국에는 예. 예. 이 언론계에 종사한 종사자 수가 약 90만 명이 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가짜 기사를 양산해 낸다라고 하면 뭐 피해의 그 사례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는 건 팬이 아니라 이건 그쵸. 판이고 예. 흉기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자들 스스로 그쵸. 언론인들의 예. 자정이 예. 필요하다. 자정결의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게 되는 예. 살인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한 언론 피해자가 있었죠. 그 네. 피해자의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네. 라고 했던 그 유언의 일부가 생각납니다. 네. 오늘 미디어인 뉴스 남기창 국장님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절차 그리고 과정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 언론이 제대로 길을 가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그 언론 권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예. 지금 PD가 거의 졸다시피 해서 저희가 같이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독자분들도 좀 졸리셨더라도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좀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들 한번 쭉 가셔서 피해 절차나 뭐 방법 이런 부분들 한번 사전에 막상 당하면 당황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언론중재위원회 뭐 내 박사나 뭐 다음이나 구글 박사나 뭐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꼭 들어가시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막 나갑니다. 아유, 나가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